군 정찰위성 4호기가 오늘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정상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4호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육군이 미 스토리 표적지에 대한 포탄 사격 훈련을 7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스토리 표적지 재사용에 대한 한미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첫 사격 훈련으로 스토리 표적지는 DMZ 5km 내에 있다는 이유로 9.19 군사합의 이후 폐쇄된 바 있습니다. 육군 73사단 장병들이 구리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구리시 목민봉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2012년부터 13년간 이어온 봉사활동은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 군 감시정찰 자산인 정찰위성 4호기가 오늘 오전 발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전화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송민아 기자. 네, 저는 지금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미국에서 발사됐는데요. 발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군 정찰위성 4호기의 발사 예고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국방부가 오늘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문자 공지를 통해서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4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정상적으로 발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 모습은 영상으로도 생중계됐는데요. 정찰위성을 실은 스페이스 X사의 펠컨 9 발사체가 정상 발사 시간에 이상 없이 하늘로 힘차게 솟구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사 15분 뒤인 10시 3분쯤에는 정찰위성 4호기가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도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 과정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큰 산은 넘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정상적으로 지상국과 교신하는 일만 남았는데 성공하면 우리 군의 핵심 전력으로 쓰일 텐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정찰위성 4호기에는 고해상도 사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를 통해서 밀집 지역의 다중 표적을 신속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밤낮 상관이 없고요. 날씨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서 전천후 임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이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군은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앞서 발사 후 전력화에 성공한 정찰위성 1호기는 가시광선과 적외선 센서를 활용한 EOIR 레이더가 탑재됐고요. 발사에 성공한 2, 3호기에는 이번 4호기와 동일한 사 레이더가 탑재됐습니다. 위성이 많아질수록 지구를 도는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조밀한 지역에서도 다수의 영상 촬영이 가능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이번 1, 2, 3호기와 함께 이번 4호기를 군집 적용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표적의 움직임을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거나 위험 요소를 보다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했습니다. 발사 이후 약 3시간 뒤에는 지상국과 교신을 통해서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후 1시 전에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정찰위성 4호기의 최종 발사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소식도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3년부터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전 분쟁으로 얼룩진 세계 곳곳에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보낸 종교 지도자로 평가받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아침 7시 35분에 뇌혈관 질환으로 선종했습니다. 지난 20일 생전 마지막 부활절 강론에서 가자 지구의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전쟁 당사자들에게 휴전을 촉구하고 평화의 미래를 열망하는 굶주린 이들을 도와줄 것을 호소한다는 사실상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쟁이 발발한 이래
교황은 끊임없이 평화의 목소리를 냈고 2023년 10월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을 두고도 민간인 희생을 막고 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2014년 아시아 대륙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할 정도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당시 교황은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됐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방북 의사를 밝혔지만 끝내 성사되진 못했습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두 번째 방한이 기대됐으나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방한은 차기 교황의 몫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2018년 9.19 군사 합의로 실사격 훈련이 중단됐던 미 스토리 표적지에서 7년 만에 포탄 사격 훈련이 재개됐습니다.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군사분 개선 인근 5km 이내 지역의 포탄 실사격 훈련을 금지시켰습니다. 특히 군사분 개선 약 1km 이내인 최전방에 위치해 전략적 의미가 큰 스토리 표적지는 2018년 8월을 끝으로 사격이 중단됐는데 지난 21일 이곳에서 무려 7년 만에 다시 포성이 울렸습니다. 쓰레기 풍선 살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지난 3월엔 스토리 표적지 재사용에 대한 한미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실사격이 이루어진 겁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표적지 1개소, 사격진지 2개소가 사용이 중지된 바가 있고 사격진지 2개소는 작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에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 스토리 표적지까지 재개됨으로써 모두 정상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측하고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서 이번에 재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엔 1사단과 1포병여단 이하 포병대대가 참여해 K55A1 자주포 6문과 K9A1 자주포 12문의 전력을 운용하며 총 60여 발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훈련 재개로 그동안 실전적 훈련에 어려움을 주었던 제한 사항들을 충분히 해소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접촉 지역에서 실제 작전 계획에 기초한 화력 운용과 장사거리 사격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가 한국 정부가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카오는 지난 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4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정문에는 북한에서 발언한 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과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카오 이사회 의장 명의 서한을 통해 북한에 통보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북한의 GPS 신호 교란으로 20개 이상 국가 지역에 4,400여 대 민간 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이카오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 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관련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 서울에서 한중 외교당국의 국장급 회의가 열리는데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입니다. 중동 등지에서 사용됐던 석유 시추선을 개조한 것으로 헬기 이착륙장도 갖췄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해당 시설의 존재를 확인한 뒤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심해어업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정부는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채널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좀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외교 당국을 통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좀 강하게 저희가 항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 장관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을 단순 해상 구조물로 알고 있다면서 관계 기관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공동 대응도 강조했는데 중국 구조물에 대응하는 조치로 어떤 시설이 적절한지 재정 당국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에 대한 중요성과 해양 영토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달 중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 당국의 국장급 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활절 휴전이 끝나고 전투가 재개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시설에 대한 드론 미사일 공습을 30일간 중단하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제안을 고려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30시간의 부활절 휴전이 끝난 직후 새벽 1시 40분부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중부, 동부 지역에는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부활절 휴전 기간에도 상대가 공격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서로를 비난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현지 언론을 만나 전투가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활절 휴전 기간 중 전반적으로 적의 전투 활동이 감소했다며 자신이 했던 휴전 선언의 성과를 자찬했습니다. 아울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안한 민간시설 휴전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언제나 휴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민간시설을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간시설 휴전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넘겨주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전협상 조건을 우크라이나에 제시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캐나다 참전용사 고 윌리엄 크라이슬러 씨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돼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고인은 1950년 8월 캐나다 경보병연대 2대대 소속 이병으로 참전해 1952년 3월까지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지난해 11월 노안으로 별세한 고인은 생전에 대한민국 땅에 묻히고 싶다고 밝혔는데 그 뜻을 받아 국가보훈부는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에서 고인의 유해 봉안식을 가졌으며 오늘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안장식을 거행했습니다. 고인은 20살에 입대해 가평전투 등에서 활약했는데 특히 1951년 4월 가평전투에서 다친 동료를 부축한 사진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사후 안장된 유엔 참전용사는 고인을 포함해 29명입니다. 육군 73보병사단 장병들이 구리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집수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이어져 온 봉사활동은 매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은배 기자입니다. 73사단 장병들이 묵묵하게 주택 안팎을 분주히 오가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구석구석 장병들의 손길이 닿자 어두웠던 방이 점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19일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 육군 73사단 장병들과 구리시 봉사자 20여 명이 참여해 집수리를 맡았습니다. 육군 73사단 장병들은 2012년부터 구리시 목민봉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매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가 선정되면 73사단 장병들이 매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 내용은 도배, 장판, 싱크대 설치, 창문 교체 등 다양합니다. 저희 사단과 구리 남양주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뜻깊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보람과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선물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지금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혜자 대부분은 집주인이 따로 있는 단칸방이나 월세에 살고 있으며 사단 장병과 목민봉사회는 집을 고치면 3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약속받습니다. 73사단은 오랜 기간 이어져온 봉사활동을 힘이 닿는 데까지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방산업체가 무인기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대표 주자 LIG 넥스원도 그중 하나인데요. LIG 넥스원의 드론 사업 전략을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LIG 넥스원은 정밀 유도 무기와 레이더를 담당하는 국내 최초의 회사인 만큼 천궁, 신궁, 현궁, 비궁 같은 궁 시리즈를 기반으로 해성과 해룡, 그리고 비닉 무기인 현무3까지 높은 수준의 크루즈 미사일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생산하다 보니 미사일 전문 기업으로 보이지만 다른 분야의 역량도 대단합니다. 미래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드론이 그 주인공으로 LIG 넥스원은 오래전부터 드론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사업에 전념해왔습니다. 20년 전부터 드론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이후에 드론이 군집 무인화되고 스마트화되면서 미사일하고 협력할 분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미사일이 갖고 있는 장점과 드론의 화력들을 잘 활용해서 또다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서울 하늘을 수놓았던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 정찰과 타격 임무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현재는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통해 식별된 야전의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성능 개량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비행 성능은 최고입니다. 반면에 폭약의 성능이 좀 더 극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런 형태와 또 다른 형태의 고성능 타격용 드론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콜라보해서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드론들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대급 드론도 준비 중입니다. 5대가 군집으로 운용되면서 주무인기가 종무인기를 타격 임무를 지시하는 군집 자폭용 무인기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드론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안티 드론은 체계를 개발해 성능 검증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드론이라는 게 1초 지나면은 15m 움직이고 이렇게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일 장비로 구성을 하다 보면은 그 시간 동안 드론이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무력화하기에는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독 솔루션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통합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은 이미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공격과 이런 전쟁들이 많이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드론 솔루션에도 많은 관심이 가해질 텐데요. 카덱스에서도 해당 장비에 대해서 설명 요원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다양한 해외 바이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대드론 분야의 감시 정찰 타격, 수송 솔루션에 이르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무인 복합 체계에 기반한 첨단 과학 기술군 완성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지난 8일 국내 한 방산업체에서 공개한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요. 바로 가짜 무기라 불리는 디코이입니다. 첨단 전장에서도 꼭 필요한 무기 체계로 알려진 디코이에 대해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국내 한 방산업체에서 공개한 영상, 순식간에 공터의 전투기 한 대가 만들어지는데요. 언뜻 보면 실제 전투기 같기도 한 이것의 정체 무엇일까요? 국내 방산업체에서 공개한 영상 속 전투기의 정체는 바로 디코이입니다. 디코이는 원래 사냥에서 표적이 되는 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만든 모형 새를 뜻하는데요. 군에서 사용되는 디코이 무기는 주로 실제 전력을 보호하고 적의 공격을 회피하거나 적의 무기 소모, 탐지 교란 등 기만과 심리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미끼 역할의 디코이 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강화작전에서 꼭두각시 인형을 대량으로 투하하거나 모형으로 만든 가짜 전력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미국은 속임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스트 아미 부대를 창설해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활용된 디코이 무기,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잊혀져 갔는데요. 그런데 이 디코이 무기가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현대전에 재등장했습니다. 현대전에 디코이 무기가 재등장한 이유, 현대전장에서는 전자전의 핵심 요소인 전자기 스펙트럼의 장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전자기 스펙트럼이 교란 및 기만을 당하게 되면 작전 수행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대의 디코이 무기는 발달한 탐지 체계를 역으로 이용해
교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코이 무기로 기만용 무인항공기와 견인 디코이가 있는데요. 기만용 무인항공기는 소형 미사일의 형태로 미사일 등과 함께 발사해 실제 전력을 숨기는 데 활용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ADM-160B MALD는 출격 전 반사 면적을 조정하거나 세팅할 수 있어서 실제 전장에 투입하게 되면 순항미사일인지 전투기인지 기만체인지 알 수 없도록 혼란을 주게 되고요. 그로 인해 적의 무기 소모와 위치 노출을 유도합니다. 견인 디코이 역시 공대공 및 지대공 미사일로부터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스스로 전파를 내보내거나 적이 쏘아보낸 전파를 더 크게 증폭시켜 마치 대형 항공기가 날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내보내는 재밍 신호를 통해 적을 교란하고 전투기로 향하는 미사일이 견인 디코이로 향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디코이 무기를 통해 적의 눈을 속이고 교란하는 방식은 탄도미사일과 드론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탄도미사일의 경우 상승 단계 후반에 탄두를 분리할 때 진짜 탄두와 함께 디코이 탄두를 같이 분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탄두로 진짜 탄두를 숨길 수 있게 되고 적의 요격 시스템을 교란해서 요격될 확률도 떨어지게 되죠. 또 FPV 드론과 함께 가짜 드론을 투입하기도 하는데요. 가짜 드론은 적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FPV 드론이 수월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밖에 체코의 한 제조업체에서 만든 디코이 무기는 진짜 무기인지 가짜 무기인지 가리기 위해 운용하는 적의 적외선 탐지 장치에 일부러 걸리도록 발열 장치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 적을 속이고 아군을 살리는 미끼 무기 디코이. 첨단 전장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4월 19일로 가보겠습니다. 1956년 4월 19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6월 6일 현충일이 공포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3년 9월 29일에 서울 동작구에 국군묘지 설치가 확정됩니다. 1956년 4월 13일 국군묘지 설치 법령이 제정되는데요. 1956년 4월 15일 제39차 국무회의에서 현충일이 6월 6일로 제정됩니다.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145호로 현충일이 공포됩니다. 현충일은 국가유공자의 의로운 희생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추모일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현충일이 속한 6월은 국보훈의 달로 정부 차원의 각종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4월 27일로 가보겠습니다. 2009년 4월 17일 국방부는 군인복지 기본계획을 발표해 국군의 중장기 복지 발전의 틀을 수립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2007년 11월 23일 군인복지 기본법이 제정, 공포됩니다. 2008년 7월 국방부가 군인복지 실태를 조사합니다. 2009년 4월 27일 군인복지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되는데요. 군인공제외 주택, 군보육시설 확대, 민간복지시설 활용 기회를 늘렸습니다. 군인복지 기본계획은 장병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사회 발전에 따른 복지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4월 30일로 가보겠습니다.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의 공격으로 남베트남이 패망하고 베트남이 공산화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73년 1월 27일 파리 평화협정 체결로 베트남 전쟁이 종식됩니다. 1974년 12월 북베트남의 무력 침공 개시가 본격화되는데요. 1975년 4월 초 남베트남의 44개 성 중 16개가 함락되고 후임 대통령 2명도 연속 사임합니다. 1976년 7월 1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탄생하는데요. 1992년 12월 22일 한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교를 맺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인도차이나 공산화를 한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베트남 공산화의 이날을 전쟁의 승리일이자 베트남 통일의 날로 기념합니다. 평화는 힘을 필요로 한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전국 4개 지역 초중학교 학생을 초청해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과학 인재로 성장토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국방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배우고 수중 음향 센서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과학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해군이 창설 80주년을 계기로 해군 홍보 물품 공모전을 다음 달 23일까지 개최합니다. 공모 대상은 강한 해군 해양강국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해군의 이미지와 해군의 특성을 참신하게 표현한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디자인의 홍보 물품으로 5만 원 이하 가격대로 상품화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대상은 해군 참모총장상과 상금 300만 원을 수여받게 되며 총 12점의 수상작을 선정해 오는 6월 해군 홈페이지에 발표합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으로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원격 교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스마트 원격 교육 체계는 기존 국방망 단말기로만 접근할 수 있던 통합 교육 정보 체계의 한계를 극복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근무 중인 교육생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을 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4월 22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야간 늦게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또한 해안 산악 지역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그 밖의 내륙에서도 최대 풍속이 초속 15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 중 내륙 곳곳에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원주 6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 서울 24도, 원주 청주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내리는 비로 인해 한반도 전 지역으로 대부분 임무의 일부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간 중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금요일까진 강풍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온화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